살구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4월 12일) 맑음.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의 지자포, 현자포를 쏘았다. 순찰사의 군관 남공이 살펴보고 갔다. 정오의 동원으로 옮겨 앉아 활 10순을 쏘았다. 관아에 올라갈 때 노대석을 보았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1592년 4월 12일에 이순신께서 여수에서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와 앙유가 부릅니다. 낙하. 손을 잡으면 하늘을 나는 정도 그 이상도 느낄 수 있을 거야. 눈 딱 감고 낙하. 믿던 내 눈 딱 감고 낙하. 눈 딱 감고 낙하. 믿던 내 눈 딱 감고 낙하.
오늘 읽은 이순신 일기는 1592년 4월 12일 일기인데요. 1592년 4월 14일에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할 때 전쟁 발발 이틀 전입니다. 그 시점에서 거북선이 등장하고 거북선에서 지자총통, 현자총통을 발사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일기에 쓰여 있습니다. 우연도 실력인데요. 사실은 그 전쟁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거북선에서 총통 발사 실험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자총통, 현자총통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거기에 이제 그 장군전을 장착했을 때 500m에서 540m를 가는 게 지자총통이고요. 현자총통 같은 경우는 400에서 600m 거리를 장군전이 그 사거리입니다. 조총이 100에서 150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그 사거리가 긴잖아요. 길어서 훨씬 더 위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장군전이 아닌 그 철환을 장착해서 발사했을 경우는 지하총통은 540m 정도까지 나가고요. 현자총통은 무려 1250m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150m 정도 최대 사거리가 150m라고 할 조총과 현자총통, 지하총통과는 그 비교가 상대가 안 되는 무기인 거죠. 그런 총통을 거북선에 장착하고 발사 실험을 한 것이 바로 임진왜란 발발 이틀 전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순신께서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그 전쟁이 있기 직전인 이틀 전에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 정말 이 사실을 두고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우주에서 누가 와서 준비한 것 같다라고 그 정말 과장되게 이렇게 흥분해서 하시는 분도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우연의 일치일 텐데요. 우연도 사실은 실력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게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거북선에서 사용했던 무기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임진왜란은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무기 발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전쟁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약 무기의 사용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중요한 요인이었는데요. 화약 무기 사용을 위한 갖가지 전술이 육전과 해전에서 조선군과 왜군이 서로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낳은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에는 그 조총을 앞세운 왜군의 그 위세에 몰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순신 일기에서 나온 그 지자총통, 현자총통 등이 그 나오면서 수군의 그 이런 그 무기를 앞세운 작전 등이 일본을 제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코인. 강자에게 더 세게 I love gamble 과감할수록 신세계 on my table I'm sorry 세상이 원래 불공평해 상관없게 재밌지 Now I move I move I move I move I move
every gambler 배운 적 없지 even no tutor 최악의 패를 가진 거 싹쓸어 한 수 배우고 싶음 더 예의 있게 굴어 승리를 손에 꽉 잡아 말아줘 왈스 말해줘 저리 가서 놀아줘 It's no kiss zone 네 감기 살벌하게 나는 목숨을 걸어 like a bullfight V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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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mos Go ahead Still roll, you roll, you roll, you roll, you roll Oh, too bad Baby 알잖아 내가 지금 이 판에도 대체 뭘 건지 마지막 배팅이니만큼 엉망으로 테이블을 어질러 Can't I am all in All in Can't I am all in All in Queen nicely done My bad you lose 구부러진 눈빛 우리 게임의 rule Come on give it up Holy you lose 끝내줄게 그만 여기서 I can't I am all in All in Can't I All in Can't I all in Can't I all in 오늘은 1592년 4월 12일 이순신 일기를 읽었는데 이날 일기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소개할까 합니다. 임용한, 조한영 두 분이 쓴 임진왜란이라는 책입니다. 임진왜란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 치열하게 살고 있는 당신을 위한 전쟁사라고 하는 그 표지가 있고요. 이 책은 2024년 7월에 초판이 발행되었는데요. 펴낸 곳은 북21 레드리버입니다. 이 책 본문 14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4월 7년 전쟁이 시작되던 날 전쟁 전야 1592년 4월 12일 신기한 전선이 출동한다는 소문에 여수의 전라 자수영 근처 산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인파가 얼마나 북적거렸는지 금방 수십 리에 사는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죄다 몰려든 것 같았다. 자수영은 직각으로 꺾이는 좁은 수로 사이에 북쪽, 동쪽, 서남쪽으로 산을 끼고 자리 잡고 있었다. 수군 기지로서는 천혜의 요충이었다. 자수영을 지키는 그 산들이 오늘은 관람하는 사람으로 가득해 시장터가 되어 있었다. 곳곳에 병사들이 배치되어 구경꾼들을 통제했다. 여기저기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조선 백성들은 평소에는 관청의 지시에 고분고분한데 구경거리가 생기면 갑자기 사나워졌다. 수영 근처 해변에서 누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봐, 좀 앞으로 가자고. 이게 다 우리 세금으로 노역으로 만든 건데 왜 구경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야? 제지하던 병졸이 뭐라고 호통을 치자 그 사내는 상투 끝까지 흥분했다. 덩치도 제법 크고 목청도 우렁찬 걸 보니 힘께나 쓰는 친구 같았다. 이보셔들, 이게 말이 되는 거요? 우리 같이 앞으로 갑시다. 저기까지는 가게 해줘야지. 그는 읍속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를 쳤다. 그런데 격하게 호응할 것 같던 군중들의 반응이 왠지 멋쓰게 했다. 옆에 있던 한 노인이 말을 걸었다. 여보시게, 혹시 먼 데서 오신 분 아니신가? 맞소, 전주 본읍에 살아요. 그는 자신이 가면 근처에 산다는 말에 은근히 힘을 주었다. 그럴 줄 알았지. 자네 우리 수사 영감 소문 못 들었구만. 무슨 소문 말이요?
우리 수사 영감님 칼 같은 분이셔. 내 철든 뒤로 수사 영감 수십 분을 뵀지만 이런 분 처음이요. 원칙이 칼 같죠. 평소에는 인자하신데 원칙 어기는 건 용서가 없어. 더욱이 병사들에게 대드는 건 살벌하게 처벌하네. 일전에도 누가 자기 두런길 망가진다고 수영에 가는 철물 실은 술에 맞고 행패 부리다가 영에 끌려가 목이 달아날 뻔했어. 그 산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주먹을 불끈 쥐고 허공에 흔들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동네 사람 없어요? 그런 횡포를 왜 보고만 있습니까? 우리 동네 같으면 당장 감형에 달려가서. 그러자 걸려들었다는 듯 노인의 말투가 싹 바뀌었다. 어허, 이 양반 큰일 낼 사람이네. 조심여. 시방 어디서 잘난 척이여? 패기와 성질로 말하면 우리 동네가 호남 제일인 거 몰라? 갑자기 주변이 싸늘해지자 허대 좋은 사내가 주춤했다. 노인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다. 자네 여기가 처음인 듯하니 가르쳐 줌세. 이 동네에서 조심해야 할 게 두 가지야. 첫째, 우리 앞에서 힘자랑하지 말 것. 둘째, 우리 수사 영감 욕하지 말 것. 안 그런가 여보게들? 여기저기서 소동이 벌어지는 중에 드디어 조선소의 수문이 열렸다. 그리고 육중한 전선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전선이 보이는 모든 지점에서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자태의 장갑선이었다. 검게 칠한 장갑판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자 강철판처럼 강하고 탄탄해 보였다. 앞머리에는 용머리 장식이 달려 특별한 위용을 더했다. 사람들은 거북선 같다고 했고 격식이 좀 있다는 사람들은 귀무, 용머리에 거북의 몸을 한 비석 돌받침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다. 조선장에서 기묘하고 이상한 배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퍼져 있었다. 살짝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쉬이 모습을 상상할 수 없어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그 소문만 무성했던 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삼면의 산에서 탄성과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거북선 안에서 노를 젓는 격군들에게는 이 환호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아마도 집에 돌아간 뒤에 쏟아지는 관심과 찬사에 으쓱해지는 기분을 맛보았겠지만 그건 며칠 후의 일이다. 지금 그들은 입과 가슴에 욕이란 욕은 다 머금고 있다. 배 안은 습하고 무더웠다. 다른 전선도 마찬가지지만 이 배 안은 더 좁고 더웠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렬로 대기 중인 저 화포들을 발사하면 격군들은 끓는 화포 속으로 들어앉은 꼴이 될 것이다. 구경꾼 중에 전주 양반 정도를 제외하곤 격군들의 고충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환호를 질렀다. 거북선은 느릿느릿 포구를 벗어났는데 돛을 올리자 속도가 제법 올랐다. 판옥선과 별 차이가 없었다. 아직 먼 항해를 한 건 아니어서 장도 근처에 이르자 돛을 다시 접었다. 이제 발포 준비를 하는 겨야. 누군가가 아는 척을 했다. 거북선에서 병사들은 돛을 내리고 격군들은 배의 중심을 잡고 포수들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균열을 점검하고 화약을 재며 정신없이 움직였지만 구경꾼들에게는 이 장면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배 안에서는 장교들이 포수들을 엄청나게 동촉했다. 해전에서는 먼저 쏘는 자가 이긴다. 일단 배 측면의 현문을 개방하면 그 문으로 적의 탄환이 들어오기 전에 발포해야 한다. 장군은 이렇게 독촉하곤 했다. 눈을 부릅뜨고 적선을 응시하라. 눈 한 번 깜짝이는 속도만큼이라도 먼저 쏘는 자가 이긴다. 노군 한 명이 중얼거렸다. 젠장 분명 훈련인데 진짜같이 섬뜩하단 말이요.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러브 포엠. 누구를 위해
임용한 조현영 선생님이 지은 임진왜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책 19쪽입니다. 도요토미의 생각. 그 땅은 풍부하다. 쌀과 보리가 나고 꿀은 무진장이며 다량의 면화와 배가 난다. 금광과 은광은 적지만 말과 노새는 많다. 전국에 수많은 호랑이가 서식한다. 호피는 매우 크고 아름답다. 조선인들은 말을 타고 창이나 활로 호랑이를 사냥한다. 조선인들은 피부색이 희고 건강하고 대식가들이다. 투르크인들처럼 작은 활을 잘 다룬다. 독화살을 사용한다는 소문도 있다. 전선은 크고 견고하며 상부에 가판이 있다. 화약무기를 사용하며 화포는 탄환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 넓적다리 굵기에 나무 화살을 채워서 발사한다. 이 거대한 화살은 어떤 것도 다 뚫고 파괴한다. 다행히 이 무기 외에는 별 위력이 없다. 칼은 짧고 별 쓸모가 없다. 개머리판이 없는 총포를 사용한다는 말도 있다. 1592년 4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공을 강행한다는 소문이 돌자 오사카 성 사람들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 조선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수집된 정보에는 정확한 것도 헛소문도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민심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도 있었다. 우리는 도요토미가 조선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조선 정벌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는 부채에 조선 지도를 그려 넣었는데 이 지도에는 조선의 팔도가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었다. 그냥 시각적 효과를 위한 것인지 봉건 제도 하에 사는 일본의 무장들에게 조선도 봉건제 국가이니 정복하면 각 지역을 쉽게 뜯어서 나눠줄 수 있는 나라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전 일본에서 조선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이는 대마도주 소요시토시일 것이다. 부채에 그린 지도도 그가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요시토시도 도요토미의 눈치를 보았고 어쩌면 히데요시까지도 포함해서 절대로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 히데요시와 침공군 무장들은 자신감이 넘쳤다. 생곡 구동란이 시작된 이래로 그들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무장들이었다. 수많은 전투를 겪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교훈은 아무리 쉬워 보이는 적이라도 결코 얕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전쟁은 끝을 모르는 어두운 동굴과도 같다. 어디에서 듣도 보도 못한 거대한 호랑이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생곡구 동란의 생존자들은 상대를 얕보거나 잠깐 방심해서 목숨을 잃은 장수나 병사를 수십 명 넘게 떠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기억이 오히려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었다. 오사카 성에서 돌아다니는 소문과 달리 조선 장수들에게 실전 경험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다. 기껏해야 북방 여진족과의 잠깐의 전투, 좀도둑 수준인 조물에게 해적들과의 전투가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조선군 장교들은 자신감 넘치고 오만했다. 자신들보다 수십 배의 전투 경험을 지닌 일본군 장수들을 야만이로 취급했다. 적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승리할 수 없다. 이 중요한 교훈이 이상하게도 조선군을 경시하는 이유가 되었다. 듣기 좋은 보고도 있었다. 무장들이 주도하는 일본과 달리 조선은 왕과 문관들이 무장의 머리 위에 군림한다고 했다. 문관들이 무관들을 업신여기고 전략, 진법, 작전까지도 조종하고 지시한다. 문관들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무장들은 병사의 조련조차 그들의 눈치를 본다. 그 문관들이 행정처리나마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냐면 그렇지 않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 말싸움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처리할 일도 얼마나 늘어지는지 모른다. 왕은 이런 문신들에게서
둘러싸여 어쩔 줄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장들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전쟁은 과감함과 신속함이 생명이다. 문관들이 지배하는 전쟁이라면 싸우기도 전에 우리가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신복 무장이 조선 정복에 자신감을 내비치면 도요토미는 적을 얕보지 말라고 가볍게 경고를 날리면서도 눈을 가늘게 뜨며 입가에 띈 미소를 부채로 가리곤 했다. 도요토미는 이를 조선을 향한 경멸이 아니라 일본군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했다. 일본군은 수십 년간 실전으로 다져진 군대다. 이 세상에 우리 같은 군대는 없다. 군사적 경험에서나 통일된 일본이 생산하는 부를 봐도 우리는 이전의 일본이 아니다. 최고의 군대, 최고의 부를 가진 나라. 도요토미는 이 행운을 그냥 흘려보낼 마음이 없었다. 2년 전인 1590년 도요토미는 일본을 방문한 조선통신사 편에 이런 자신감을 피력했다. 우리 통일 일본은 너희가 아는 예전에 분열된 일본이 아니다. 우린 중국을 칠 능력이 있다. 우리의 힘을 보았다면 우리에게 협력하라. 요시토시는 조선에 이런 협박이 먹힐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밤편지.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 나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어떻게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더 그리워
임용한 조현영 선생께서 지은 임진왜란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 책 24쪽부터 읽겠습니다. 전쟁 발발. 좌수영의 거북선이 항해와 발포 시험을 한 다음 날인 4월 13일 부산포 앞바다에 일본군 침공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인솔하는 제1진 1만 8,700명이었다. 전선 700여 척이 수평선을 채웠다. 14일 일본군이 부산 진성을 공격하면서 임진왜란 7년 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군 주력은 부산 진성, 동래성, 대구로 방향을 잡고 있었지만 울산 경주 방향, 김해 웅천 방향 등 3진, 2진의 파상 공세가 차례로 계획되어 있었다. 경상도에서는 난리가 벌어졌지만 부산에서 100km 떨어진 전라 자수영은 조용했다. 2, 3일간 거북선 출항 준비로 부산하고 신경 쓸 일도 많았던지라 장병들은 휴식하고 이순신 장군도 일상적 공무만 수행했던 것 같다. 공관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퇴근 후에 활쏘기를 한 후에 아마도 뒤풀이 한 잔도 빼놓지 않았을 것이다. 15일은 성종의 왕비 공예 왕후의 제삿날이라 또 휴무일이었다. 늦은 봄, 날은 더워지기 시작했고 어쩌면 무료하기까지 했다. 관아의 마당에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 무렵 급보를 외치며 경상 자수영에서 보낸 전령이 들이닥쳤다. 조금 후에 영남 관찰사 김수가 보낸 전령이 달려왔다. 그들이 들고 온 공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외적 350여 척이 부산포 건너편에 도착했다. 이미 부산성에 동래성까지 함락된 다음이었지만 공문의 내용은 외적이 상륙한 시점에 멈춰 있었다. 350척이면 한 척당 평균 30명만 잡아도 1만 명이 넘는 대군이다. 부산성에 있는 병력이 1000명 미만, 주민들이 들어가 농성전을 가담해도 2천, 3천 명을 채우기 힘들다. 아득했지만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다. 전쟁이 시작됐으니 이젠 시간과의 싸움이다. 즉시 예하 군현에 동용령을 내리고 왕에게 올라갈 장계를 쓰고 인근의 지휘관 순찰사, 병마절도사, 전라 우사에게 통지를 보냈다. 경상도에서 벌써 장계를 올렸을 텐데 3일이나 지난 뒤에 전라도에서 침공을 알리는 장계를 작성하는 게 우습지만 이것이 정해진 행정 절차였다. 이미 수도로 향하는 도로는 여기저기서 올리는 파발로 북새통이었다. 정말 급한 일은 병력 소집이었다. 여수에서 제일 가까운 거울도 수령에게 통보하고 수령이 다시 관내 마을에 통지하는데 하루 이틀은 걸린다고 하면 통지를 받은 병사들이 모이는데도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 아무리 빨라도 첫 병력이 도달하는데 3일은 걸린다는 이야기다. 모래톱에 얹혀있는 전선을 끌어내 물에 띄우고 무기와 식량, 장비를 창고에서 실어와 적재하는데도 하루 이틀로 부족하다. 좌수영의 준비가 끝났다고 다 된 것이 아니다. 모든 병사가 전라 좌수영으로 결집하지도 않는다. 좌수영으로 와야 하는 직할 병력이 있고 관내에 분산된 여러 만호에서 소집한 병사들이 있다. 이들은 자기 소속 함대가 있는 지역으로 달려가는데 만호가 병력을 모아 전투 준비를 완료하면 함대를 이끌고 좌수영으로 온다. 이때 먼 지역에서는 항해에만 3, 4일이 걸린다. 전령을 보내고 함대가 이동하는 시간을 합하면 일주일 이상이다. 날씨가 굳거나 역풍이 불면 또 진행이 더뎌진다. 경상도 해역에서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는 없다. 조선군의 느린 동원 속도 때문인지 혹은 놀란 군병이 동원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버렸기 때문인지 일본군 함대는 무저항으로 진군하면 경상도 해역에서 여수까지 4, 5일이면 도달할 수 있었다. 무저항 진군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장수는 아무리 터무니없더라도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입술이 바짝바짝 탔다. 이런 설명을 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다. 왜 평상시에 전선을 바다에 띄워두지 않느냐. 천하의 이순신 장군마저 그 정도로 대비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순신 장군이 아니 이순신 장군까지 갈 것도 없다. 조금만 생각 있는 군인이라면 그 정도 생각을 왜 못했겠는가. 우리가 보기에 너무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처럼 무능하고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 일이 우리 생각처럼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순신은 선조에게 올린 장계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비극적인 전쟁을 막을 방법이 있었습니다. 적의 침공로가 될 수밖에 없는 부산 앞바다에 충분하고 강력한 상설 함대를 운영했다면 압도적인 해상 전력을 이용해 침공해 오는 적의 수송 선단을 초전에 해상에서 경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원균이 아닌 이순신이 경상우수사였다면 부산 앞바다에 대규모 함대를 주둔시켰다가 일본군 침공군을 여격하는 일이 가능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이는 이순신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권한밖의 문제였다. 상설 함대 운용은 국가의 허락이 필요했고 조선 정부는 무조건 거부했을 것이다. 직업군인이든 동원병이든 상비군의 최소화가 조선의 국시였다. 이 기조에 따라 16세기에는 중대급 이상의 상비군이 없다시피 한 나라가 되었다. 을묘 외번 때 전라도 사령부 병력이 2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주요 군사 요충의 주둔 병력도 50명, 100명이 전부였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병사는 직업군인도 아니고 보수도 없었다. 정부는 백성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상비군을 최소화하고 상설 전투사단이나 연대의 편성을 거부했다. 여기에 덧붙여 쿠데타 방지, 재정의 한계, 농본사회와 신분제 유지를 위한 집착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1591년에 조선이 일본의 침공 의도를 몰랐거나 전쟁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건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토요토미가 에둘러 말했지만 그는 서신으로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조선 정부는 일본의 침공을 예감했고 온 나라가 전쟁 준비로 들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상설 전투사단, 전투함대의 운용을 말할 수 없었고 말한다 해도 될 일도 아니었다. 조선의 사회 경제 구조를 바닥부터 개조해야 했다. 심지어 임진왜란 병자 혼란을 겪은 후에도 조선 정부는 상비군을 늘리려 조금은 노력했지만 사회 경제 개혁이 따르지 않아서 전쟁을 수행할 만큼 충분하지는 못했다. 상비군과 즉각적인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어쩌면 휴전선에서 수십만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과 북한은 전투 준비가 된 상비군 보유라는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예비군 동원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동원 및 전투 배치 속도를 지니고 있지만 여기에는 사면이 적과 맞닿은 특수한 사정과 엄청난 재력이 배경에 깔려 있다. 현재의 한국과 달리 조선은 상비군을 유지할 재력이 극도로 부족했다. 기술적 한계도 있다. 목선은 바닷물에 오래 버티지 못한다. 누수가 문제가 아니라 목재 자체가 물러진다. 2021년 미국 해군의 최첨단 이지스함인 스타우트가 선체 곳곳에 녹이 쓴 유령선 같은 모습으로 항구에 입항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한계 일수를 넘어서 너무 오래 바다에 머무른 탓이었다. 당시 스타우트의 항해 일수는 215일로 미군 최고 기록이었다. 21세기 최첨단 선박도 이 정도이니
목선은 비교할 수조차 없다. 보름 이상의 작전은 무리였고 항구로 귀환하면 반드시 배를 육지에 끌어올려 연기로 훈증해 말려서 보관해야 한다. 선체뿐 아니다. 화약, 식량, 돛과 밧줄 모두 곰팡이가 쓸고 말 것이다. 배와 무기, 화약, 장비가 소진되면 새로 만들어서 군을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력과 백성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더라도 불가능한 요인이 또 있다. 소비해야 하는 원료와 물자가 따라주지 못한다. 화약 소모량이 감당하기려면 화약 제조법부터 혁신해야 한다. 당시 조선의 화약 제조 기술은 너무 뒤처졌다. 그래도 기술 개발과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 있었다면 10배 이상 생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화약 생산량이 10배 늘어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상공업 발전, 해외 무역 활성화, 신분제 혁신 등 조선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했다. 차마 말로 하지 못하거나 기록에 남기지 못해서 그렇지 상비군 없는 전쟁 준비가 말이 되느냐고 생각했던 게 이순신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해적대가 아니라 일본이 전면적인 침공을 해온다면 당연히 선제 공격을 당할 텐데 사단 편성에 일주일은 걸리는 동원체제로는 대항할 수가 없다. 동원체제를 유지하려면 스파이 등 정찰 자산이라도 육성하든가 부산성 같은 최일선 요새에 충분한 수비대를 배치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는 전혀 없었다. 다시 말하지만 상설 함대의 운용은 일선 사령관의 재량 밖이었다. 심지어 임진왜란을 겪은 후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징비록을 조사한 유성룡도 상비군의 현실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성룡이 관심을 보인 개선안은 진관체제와 소고군이었는데 한마디로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동원체제였다. 그 결과 40년 후에 창의 침공을 받은 조선은 수무책으로 무너졌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팔레트. 이상하게도 요즘엔 그냥 쉬운 게 좋아.
벌써 모든 게 어려워 잔소리임을 서러워 꾸중만 듣던 저부지에 겨우 20곡을 넘어 기쁨도 잠시 엄어 아프니까 웬 청춘이를 지은 아홉반은 말야 지금 막 서른인데 나는 절대로 안해 근데 막 어른이 돼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너보다 5살밖에 안 먹었는데 20위 서른 아래 그 맘대로 right 때 애도 어른도 안해 night 때 그저 night 때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 어둠이 드리워질 때도 겁내지 마 너무 아름다웠어 꿈이 활짝 폈어 언제나 사랑받는 날 yo. 일게 잠들었던 시간을 I like it I'm 25 날 좋아하는 거 알아 Oh I got this I'm truly fine 이제 조금 말 것 같아 난 갈 말이만 I like it I'm 25 날 미워하는 거 알아 Oh I got this I'm truly found 이제 조금 말 것 같아 날 오늘은 1592년 4월 12일에 전라 좌수영에서 이순신께서 쓴 이순신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임용한, 조현영 선생님이 지은 임진왜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임진왜란의 제1부에는 다음과 같은 이순신의 시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진중음인데요. 적들의 목숨이 어찌 길겠느냐? 군사는 이제 내게 맡겨졌으니 비장한 식구를 짧게 읊조린다. 기쁨의 문장은 어울리지 않으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인의 정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4월 12일 맑음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의 지자포, 현자포를 쏘았다. 순찰사 남공이 살펴보고 갔다. 정호의 동원으로 옮겨 앉아 활 10순을 쏘았다. 관아에 올라갈 때 노대석을 보았다. 창밖을 보면 비는 오는데 간신히 맘만 울적해 울적한 맘을 달랠 수가 없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내 맘속에 잠들어 있는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는 긴 밤을 잠 못 들 것 같아 창밖에 비가 내리면 우두커니 창가에 기대어 앉아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불렀지 네가 즐겨 듣던 그 노래 창밖을 보면 비는 오는데 간신히 맘만 울적해 울적한 맘을 달랠 수가 없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이제 나의 희미한 기억 속에 너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너의 슬픈 미소만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